제가 뭐 다른 강의나 교양 강의, 뭐 전공 강의, 대학원 이런 거 하면 다 여기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시고 뭐 환자 보면서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식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보세요. 구독자가 2주 만에 8명이 됐어요. 처음에 만들었더니 서치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한 5명쯤 되니까 서치는 되더라고. 8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면 한 30, 40명 되겠죠? 한 50명만 되면 돼요. 네. 이거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튜브 너무 좋아.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니까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줌으로 해서 녹음도 할 수 있고 IT 너무 좋아요. 옛날 같으면 너무 힘들 텐데 그죠? 네, 오늘 의료인의 의무 저번 시간에 하던 거 계속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비밀 누설 금지. 네, 비밀 누설 금지는, 비밀,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는 부분, 하고 연결돼 있어요. 형법상. 형법에. 네, 형법에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사면허 결격 사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형법에도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 결격 사유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어, 이 조항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잘 읽어보면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뭐라 그러냐면 쭉 해가지고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게 직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응? 이거는 이 말이 쭉 있죠. 간호 업무에 따른 뭐 진단서 작성 과정, 처방전 작성 과정, 진료 기록 열람, 뭐 기록부 보존, 전자 의무 기록 이거는 직무상 알게 된 비-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거는 비밀 설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왔단 말이야. 근데 아이돌이야. 그 사실을 뭐 기숙사에 가서 얘기하면 그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에요. 응? 그죠? 병원에 왔다는 것 자체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데, 근데 아이돌이 뭐 임신을 했대, 뭐 이런 얘기를 뭐 나이트를 가서 클럽을 가서 들었단 말이야. 친구하고 술 한잔하면서 그걸 옮기는 거는 이 비밀 누설죄가 아니야. 그거는 명예훼손이 되겠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죠? 명예훼손은 뭐다? 면허교과 사유는 아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려운데, 정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보? 정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밀. 비교해 봅시다. 비밀.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은밀한 사실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죠?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들어갈 텐데 비밀이 아닌 것 같은 건 어떡하냐? 비밀이 아니야. 그런 비밀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정보일 수는 있잖아. 그죠?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공지의 사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공지의 사실 다 아는 얘기야. 뭐 예컨대 이효리가 여자라는 건 다 알아. 예, 그죠? 이- 근데 이효리가 왔었는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보냐? 요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알게 된 사실을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사이인데
비밀보다는 아무래도 넓겠죠, 정보가, 그죠? 공지의 사실보다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말,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돼. 그 사람의, 근데 전화번호, 비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만 정보죠. 그 사람이 사는 주소, 또 그 사람의 생년월일, 그죠? 예, 이런 것들. 생년월일 비밀일까요? 그렇지만 정보는 맞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누설하면 안 된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지의 사실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사실은 누설의 개념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빠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20조인데요. 이 조항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좀 부침을 겪었어요. 조항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낙태와 관련된 조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또 이 조항이 바뀌기도 해서 연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이 조항은 이 첫 번째 조항은 이래요.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목적으로.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목적으로란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법령의 해석에서는. 여러분도 이제 지킬 때. 그러면 내가 태아 성관변의 금지 행위로 뭔가 이렇게 처벌을 받을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내가 산부인과 전문인데 근데 그 사람이 태아 성관별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부에서. 내가 그냥 초음파를 가지고 진찰하는데 우연히 태아에 성기가 찍혔다. 그러면 그게 성관별 목적으로 진찰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유로 처벌받는 건 상당히 좀 이 해석적으로 달라집니다. 뭐냐면 동일한 목적은 사실 이 행위자의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자백하는 게 원칙이지. 내가 목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성관별 목적으로 진찰했다 얘기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거를 처벌하겠다고 들은 사람이 어떻게 목적을 증명하느냐라면 그 사람의 행동, 이 태양을 봅니다. 태양,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관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했다는 게 다른 인부들을 진찰한 것들이 쭉 쌓인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보니까 태아 성관별을 하고 있더라라는 증언들이 나오면 그 사람의 행위가 목적이 있었다는 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인터넷에서 저기 댓글 달고 병원에 이렇게 뭐 선전하거나 또는 은밀히 뭐 SNS를 보내서 성감별 해주겠다라고 예컨대 뭘 보내거나 이런 이 객관적 행위에 의해서 이 목적이 이 판단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태아 성감변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 32주. 그러니까 이 조항이 왜 생겼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뭐 지금도 인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남녀 간의 이 선호도가 달라서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뭐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아에 대한 그 성이 판별되면 낙태를 했죠. 중국에서도 상당히 문제였는데 우리나라도 뭐 80년대 한 40년 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도 있죠. 딸 이렇게 놓고나 마지막에 뭐 아들 놓고 그때 이제 터울이 확 진다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알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낙태를 유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외국에는 그렇지 않죠. 외국에는 뭐 알려주고 아들이건 딸이건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게 굉장히 법률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새는 딸이라 그러면 축하해 줍니다. 축하해줘, 거꾸로. 예, 아들이라 그러면 상당히 그, 그렇게 축하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좀 힘들어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특히 외국 그 선진국에서는 뭐 그런 건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잘 나오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런 걸 할 필요 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32주 전, 32주 전이면 임시 초기니까 이제 낙태를 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경주했는데, 뭐 요새 하나?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요새 이,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성감별을 해서 낙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저는 지금 요새 같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자 의무 기록 뭐 이런 게 있는데 의무 기록 열람 진로 기록본 뒤에서 하고 전자 의무 기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무 기록이 과거에는 다 종이로 써가지고 종이로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피가 커져서 보관이 어렵습니다. 보관 농도가 보존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병원 경영하는데 문제가 되죠.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으면 창고가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니까 10년 보관해야 돼, 5년 보관해야 돼. 그, 그래서 다 전자 의무로 바꿨습니다. 우리 병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료 볼 때 그래서 환자 얼굴을 안 보고 모니터만 본다는 게 이거죠. 모니터로 전자 차트도 써야 되고 검사 결과도 확인해야 되고 처방도 해야 되고 그러면 환자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게 불만인데 이게 다 전자음으로 이제 근데 전자의무 기록은 과거 거는 다 이 필름을 떠가지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저장하죠. 뭐 JPG로 할지 뭐 PDF로 할지 그건 제가 잘 뭐 모르겠는데 하여간 특별한 영상으로 저장을 하죠. 그러면 그것도 전자의무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디지털로 다 글을 쳐가지고 디지털라이즈 된 것도 전자의무 기록이에요. 다 전자의무 기록. 그러면은 전자의무 기록이 되면 현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종이 기록은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자의무 기록은 나름 또 이 전자의무 기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라이즈드 된 거죠. 그래서 일렉트릭 메디컬 레코드 EMR 디지털라이즈 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침해를 방지하고 할 것인가.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생기겠죠. 우리가 디지털 정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여러분 뭐 리포트 써놓은 이런 거잖아요. 날라가면 어떻게 해? 응? 옛날에는 저기 소프트웨어가 안 좋아가지고 잘 날라갔어요. 꺼지면 1시간, 2시간 숙제하다가 날라간다든지, 그 백업이 안 돼가지고, 또 뭐 바이러스가 돼서 날라간다. 이렇게 똑같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어에 또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기준을 막 적어야 돼요. 그 다음 백업도 해야 돼, 백업도. 백업도 동일한 백업을 해놔야 돼요. 의무 기록을. 백업을 하면 어떤 일이, 백업을 하는 서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버의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백업의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규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제도가 생기고 규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IT 직종에 계시는 분이 거기 취직을 하고 그죠? 거기 IT 종사자들 간의 어떤 그 노사 문화도 생기는 거고 그죠? 하루에 뭐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되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의무 기록은 사실 우리 병원도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의학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서 의료 정보가 지금 집적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의학 연구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공단이 있고 의료 전 국민 보험을 하면서 그 정보가 디지털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걸 가지고 논문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잡지에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솔직히 과거처럼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임상 연구들은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통계학과나 이런 쪽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문사회 교수지만 관심을 내가 어디 특정한 데 가져가지고 내가 신경과에 뭐 이런 거야. 파킨슨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망을 할까? 과거에는 파킨슨 환자가 어떻게 사망할까라는 데 대한 궁금증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파킨슨 환자 개별적인 사망은 알지만 그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통계를 내기가 어렵죠. 파킨슨 환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통계를 어떻게 집적을 하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렵지 않아요. 파킨슨 환자 진단 코드가 있고 그 사람의 사망 진단서 원인만 뽑으면 그 사람이 사망한 원인이 나와요. 나이도 나오고 그런 것들 통계할 수 있어요. 응? 통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응? 그러면 좋은데 나옵니다. 그러면 뭐, 근데 이상하잖아. 내가 신경과 의사도 아닌데 파킨슨한테 뭐 법약을 하니까 파킨슨도 좋아. 뭐 다 할 수 있어. 알츠하이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죠? 예. 파킨슨 환자가 왜 죽는지 논문 한번 찾아보세요. 사망 원인이 재밌다고요? 파킨슨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여러분 생각해서 안 그렇단 말이야. 파킨슨으로 죽는데 이상하게 심장병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파킨슨 질환이 심장병과 무슨 관계인가? 이런 의문사이죠. 결코 심장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킨슨 질환과 심장 간의 연결성은 그 유전자인가? 파킨슨이 유전병인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파킨슨을 일으키는 어떤 독성 물질이 심장에도 작용하나? 한 2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좋은데 논문을 냈길래 제가 재미있게 봤어요. 저도 파킨슨, 개인적으로 파킨슨 사망한 사람 보고 부검하고 없으면 파킨슨이 왜 죽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파킨슨이 좀 못 걸어 다니고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죽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통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병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생기냐면 전자의무 기록을 했더니 전자의무 기록을 모였다, 해킹을 한다.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데 외부에서 해킹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부에서의 문제도 있는 거죠. 연구자라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마구 가져가서 자기 연구에 쓰겠다. 그럼 개인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병원도 병원 나름대로 의료 정보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 IT 정보 비즈니스는 정보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파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예. 그 쿠팡이 맨날 적자나도 돈을 모으는 이유가 거기 오는 사람들의 트래픽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네이버가 그것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줌도 그렇죠. 제가 지금 녹화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 얘기하라 그러잖아. 너의 병을 치료하고 싶으면 너의 모든 정보를 나에게 알려다. 그래서 다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비밀스러운 그것까지 다. 그죠? 그리고 질병 내용까지. 그 사람의 그 유전자 정보까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몇 년 전에. 우리 병원도 카카오랑 뭘 해보려고 그랬나. 근데 이제 이러면 시민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컨설을 하는 겁니다. 염려를. 그러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진료 기록 누출 사고 비슷한 것들이 생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서버도 다운된 적도 있고 개인 연구자가 연구할 땐 여러분 저 개인 서버에 개인 노트북에 넣어놓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가 어떻게 되냐면 다 코워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병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연세대병원하고 세 병원만 코워크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하겠어요? 세 병원 거를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버를 하나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세 병원의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서버에 하나로 올려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통일된 양식에 넣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럼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제대로 이게 안 되면, 보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갔냐? 이전에 한번 저기 연구하신 분이 군대를, 연구자가 많으니까, 그중에 보안 담당을 하나 스텝을 정해놨는데, 젊은 주니어를, 펠로를, 뭐 시켰는지, 뭐 레이던 시켰는지. 군대를 갔어, 군대를. 군대 훈련 받고 뭐
군대에 있는 동안에 서버 관리 안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녔어요. 그 정보가, 유방암 환자 정보가. 그래서 아주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있죠?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 관련된, 하여간 뭐 서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치매 사건 통지가 나오고, 이 규정이 나오고, 이 지금 병원에서 진료 정보 침해가 되면 이게 이 벌을 받는데요. 벌을 받는데 이게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관은 이 영업 정지라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소기관 의원은 우리가 뭐 잘못을 하면 의료기관 소기관은 영업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그죠? 심한 폐업을 시킬 수 있는데 서울 아산병원은 폐업을 못 시키잖아. 영업 정지는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막는 게 이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이 과징금이라는 건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매출 대비 몇 퍼센트인지 지금 매출 대비 나온단 말이죠. 대비. 뭐 매출 대비 3%다. 매출 대비 3% 과징금 내고 나면은 그 1년 벌어봐야 뭐 남는 거 다 날라갔겠죠. 3%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벌 수도 있지만. 그죠? 그 이익이 박하단 말이에요. 매출 대비 3% 내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진료정보 침해 사고에 지금 아주 신경이 날카롭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이 사건은 어 이거는 저기 리베이트 뭐 랜딩 이런 개념가 사실은 있죠. 이 랜딩 랜딩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랜딩 땅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 랜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약품이 그 병원에 쓰이기 시작한 처음 들어올 때 도입하면 랜딩한다. 그 돈은 그다음에 약을 많이 써지면 그 리베이트라 그러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거를 다 불법화한 거죠. 이게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뭐 좋아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이게 불법화를 굉장히 엄하게 하거나 100% 완전히 불법화하면 그 행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경제는 돈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이제 거의 정체가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매 촉진들을 위해서 받지는 안 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예외를 좀 준 거예요. 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양하니까 이, 조금씩 넓어진 거죠. 뭐 학술대는 어떡하냐? 학술대 그러면 뭐 학술대 하는데 의약품 그 선전도 못해. 그럼 심장 내과에서 학술대라는데 스텐트 회사들이 뭐 5개, 6개가 있는데 예컨대 아니 그 스텐트 새로 나오면 설명회를 그때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냐? 구체적으로 의사한테 찾아가서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공적으로 열린 학술대에서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로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때 얘기한 게 아니 그러면 기존의 5개 메이저 회사는 늘 팔고 나는 새로 신제품을 하나 만드는 신생 기업인데 국내 기업이고 기존에는 외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외국 기업 5개는 늘 하던 대로 하고 나는 신생 기업 국내 기업인데 학술대에서 부스도 못 만들고 학술대 후원도 못하면 나는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럴듯하죠. 예, 신생업체가 또 국내 이 벤처에 그러면 기회를 줘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외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학술대. 견본품을 제공을 해야지.
그치, 견본품은 제공해야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임상시험 하는데 임상시험 하지, 그럼. 뭐, 신약 개발하려면 임상시험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신약 개발하고 임상시험 하는데 그러면 연구자한테 인건비를 안 주면 연구자가 하냐고요. 내가 왜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을 해주겠어? 아무 나한테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이제 범위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이 예외와 원칙의 문제가 있는데 그 구분이 완전히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칙과 예외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어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법은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요양 지도 방법에 24조가 있는데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양 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된다. 요거는 사실은 그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 약사들이 약을 지어주고 해주는 복약 지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이제 요양 지도가 이제 의사의 주의 의무하고 관련되는 판례인데, 여러분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 응급 환자가 오는데 지금은 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요새는 캠핑을 간다 그러니까 캠핑에서 좀 걸리게 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 가끔 옵니다. 시골에 가면 많은데 지금도 시골 가면 있겠죠. 연탄가스라는 거 있죠. 그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면 이제 연탄이 아니라도 뭐 나무를 떼어도 뭐 그렇고 일산화탄소 중독되는 특효약이 고압산소요법인 건 알죠? 우리 병원도 고압산소 용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일산화탄소보다는 뭐 피부 뭐 그죠? 재생하는데 이렇게 쓴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응급실에서 당직을 하는데 환자가 저녁 때 왔어요. 왔는데 119가 싣고 왔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이야. 뭐 의식이 없어. 그러면 고압산소요법에 뭐 치료하면 되죠. 그래서 환자가 완치돼서 나갔어요. 어, 거기까지 해피엔딩이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환자가 어디 가서 잠을 자죠?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겠죠? 그 다음날 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또 왔어. 그래가지고는 이틀 연달아서 가스 중독이 되니까 요번엔 좀 심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파열되고 뭐 증상이 후유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고압산소요법을 해서 좋아졌어요. 그 다음날 퇴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퇴원을 했는데 요번에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왜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겪느냐. 그랬더니 그때 근무하던 응급실 의사가 환자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이거 연탄가스인데 그 집에 가셔서 주무시면 안 되고 그 집에서 가스가 누설되니까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 그 구들장이 깨진 걸 다 수리하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주무셔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화가 난 거지. 예. 왜 첫날 날 봤던 의사는 그 얘기를 안 해줬을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갔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지. 어, 내 근무 시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응급실에서 우리가 당직 24시간 근무했는데 저희 때는 요새도 그렇지 뭐 24시간 하고 이틀 쉬나? 그런 식으로 하죠. 뭐 8시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계하고 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받은 환자가 아니고 퇴원하는 걸 내가 관리를 못하죠. 그 퇴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간호사 선생님 뭐 어제 뭐 연탄가스 중독 환자 입원했는데 저기 고압산소요법 들어갔고 오늘 오전에 뭐 특별한 이상 없으면 뭐 퇴원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퇴원시키세요. 그러면 그럼 퇴원하잖아. 의사 얼굴 볼 일 없잖아. 그 문제 이 시스템에. 그래서 그러면
그때 퇴원 오케이 한 의사가 이게 요양지도 뭐 위반이 돼요. 입원시킨 사람은 또 죄가 없어. 나는 내일 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자를 본다는 게 이렇게 이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 다시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그죠? 또 응급실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약지도는 뭐 일반적으로 의약 분업이니까 약사가니까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응급실에서는 약을 주잖아요, 직접. 그죠? 신경안정제 같은 거는 먹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불안해서 왔다가 약을 안정제를 처방받고 가는 사람이 그거 탁 털어먹고 뭐 주사도 맞고 집에 가서 퇴원하세요 그러면 바로 가서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예, 그게 미국 사례인데 미국은 좀 길도 뭐 멀고 하니까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사망. 그래서 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줬냐? 그게 요양지도 뭐 위반이 돼서 이제 그것도 이제 법적인 제재, 뭐 배상, 손해배상이겠죠. 그렇게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그런 약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그게 있죠.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죠. 진정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 트랭클라이저, 뭐 메이저는 뭐 당연한 거고 마이너 같은 경우도 다이제팜 이런 정도 다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적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적혀서 나온 것만으로 요양지도가 다 됐느냐? 사실 그것도 이제 또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가 얼마나 큰가? 눈에 잘 띄는가? 좀 문제가 되죠. 눈에 잘 띄고 그러면 뭐 환자가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하얀 글자로 잘 안 보이게 하면 그거는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개업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보험 약관에 조그만하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법률적으로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사실은 그 나눠준 종이도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또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알기 쉽게 해야 된다. 그러면 글자가 한두 자일 때는 뭐 한두 두 자일 때는 그것만 딱 적어도 되는데 되게 많어. 그거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약 복용서 같은 경우 되게 두꺼워요. 여러분 요새 설명서를 되게 무겁죠. 전자제품도 그렇지만 약, 약, 약품도 그 봉, 봉지? 어, 완팩을 한번 사보세요. 약은 뭐 열 매달 들었는데 설명문은 쫙 펴면 이만하다고요. 조그만한 글자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크게 적으라 그래. 크게 볼드체로 밑줄 긋고 뭐 네모를 치든지 빨간색을 하든지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은 그건 it's okay. 임상시험 할 때 설명서 동의서 받을 때 나중에 그 분쟁이 생기면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뒤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줄이라도 끝인데 임상시험 동의서는 한 20페이지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 다기관 연구에서는 허다해요. 읽을 수도 없고 내가 봐도 복잡해.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되면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그래서 알기 쉽게 해줘라. 그 다음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4조에 2 있는데 여러분이 조항을 볼 때 24조가 있고 24조에 2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원래 없던 게 들어간 거야. 24조 다음에 25조잖아요. 근데 중간에 요양지도 방법도 설명이고 의료에 관한 설명이니까 같은 부류니까 넣어야겠는데 요양지도하고 의료행위 설명 제목은 다르니까 달라야겠고. 이걸 25조로 하면은 실태 신고가 26조로 되잖아. 그러면은 기존의 조문 내용은 안 바뀌는데 숫자가 다 바뀌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붙인다고요.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너무 많아지면 누더기 같이 되면 뭘 하냐면 전면 개정을 합니다. 전면 개정. 법률의 전면 개정이래. 부분 개정, 전면 개정인데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거기다가 갈로해서 전면 개정 이렇게 써놔요.
의료법 간로 전문 개정 메토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그때는 24조의 2가 뭐 25조가 되든지 26조가 되든지 이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한 10년에 한 번씩 정리하고 또 중간에 또 개헌하면 또 뭐, 의, 뭐, 그 특별한 조항은 삭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이거는, 어, 요양지도 설명하고 약간 다르 이건 그냥 환자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건데, 수술을 받을 건가 말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수술 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수술 동의서라고 생각, 특별한 시술을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뭘 설명해야 되느냐? 설명,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한다. 그래서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이것도 조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까지는 알게 됐는데,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수술 등 전후에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돼 있죠. 조항에 이거는 앞에 요양 방법 지도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후유증, 부작용은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에서 설명하는 내용 맞아요. 근데 여기 이서는 뭐라 그랬냐면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성명.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 조항이 없었을 때 수술 동의서를 누가 받느냐? 간호사가 많이 받았어요. 수술 동의서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이 있었지. 설명만 잘해주고 동의를 하면 되는 거지. 의사가 설명한 간호 설명 무슨 차이가 있냐? 설명행위 자체가 의료행위냐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럼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간호행위를 하는데 그 안 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간호사는 앞에 설명 안 했는데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업무하고 간호 업무하고 두 개를 한다고 돼 있어요. 크게. 그러면 간호 업무는 간호사의 고유 영역이지. 간호. 그 규정에 의하면 진료 보조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 하는 보조 업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설명은 진료 보조가 될 텐데 감독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을 적어라. 그러면 의사가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이 하겠죠, 인턴 선생님들이. 주치의가 바빠서 못하면 수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의받겠어, 지금 수술장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죠? 그까지는 봐주겠다는데 간호사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데 또 법정에 가서 뭐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간호사도 인정해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사가 하는 거로 돼 있죠. 그게 이제 그 의사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간호사가 설명하면 이제 원고 측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가운 입고 들어와서 설명해서 의사인 줄 알았는데 간호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간호사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피고인 병원이나 의사 개업 측에서 충분히 설명 들었다는 걸 다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간호사가 설명하지 말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원이들은 아직도 간호사가 할 것 같은데 그 법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러면 딱 이렇게 적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음. 제25조 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0조 상한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따른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의료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매년.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와 보수교육을
과거에는 면제받는 자가 있었어요. 기초교수, 환자 안 보는 대학 교수, 기초교수들은 면제사였는데, 면제자는 없어졌어요. 법이 개정돼서. 다 유예입니다, 유예. 유예 신고를 매년 해야 됩니다. 저도. 유예와 면제 차이가 뭐냐? 지금 의협에서나 보건복지부 생각, 유예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된다. 내가 한 20년 유예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뭐 200시간 한꺼번에 다 받아. 그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20년 그걸 뭐 유예를 해주고 몰아서 받아요. 근데 유예 개념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제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면허 받으면은 의사면허 받는 그 해에는 보수교육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유예. 그지? 예, 유예. 레이던트 들어가면 받아야지. 군대 가면 받아야지. 예. 대학원생은 안 받, 유예. 아이, 복잡해. 복잡해. 약간 요것도 약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교육을 이 대한의사협회나 뭐 한의사협회에 위임을 해놨잖아요. 위임을. 그래갖고 초기에 이제 드디어 왔다, 권한이. 그래서 이제 보수교육 받을 때 이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면 회비를 내라. 회비를 안 내면 보수교육비를 뭐 10배를 내라. 뭐 이런 횡포도 부리고, 그래서, 회원의 회비 납부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한때 시도를 했으나 또 보건복지부 그건 안 된다. 그건 또 못하게 하고, 뭐. 그래도 그와 상관없이 암암리에 또 시도 의사회 뭐 지역구 가면 시군구 사회 가면 또 돈 더 내라 그러고 또 그럼 또 보건복지부 민원 넣고 뭘 하나 만들면 거기서부터 뭔가 파생되는 것들이 막 생기는데 하여간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제26조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사체 신고. 의사, 치과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거만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해야 된다. 여기도 참 얘기할 게 많네. 일단 변사체라 그랬으니까 변사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선생님 말로는 사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 뭐죠? 시체. 죽을 사자에다 이렇게 이 민머리 관자 씌우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죽었다 할 때 사자는 쓰지만 우리는 시체라고 쓰고 사체는 일본에서 사체라고 그렇게 쓴다 그래요, 사체. 근데 이게 뭐 안 바뀌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배웠는데 사체라고 합니다. 변사는 또 변사 이렇게 하는 거지. 사망, 변사, 시체, 사체 비슷한데 사체는 일본. 그 외국산에 보면 어떻게 했어? 우리도 구별을 못 하는데. 그런 게 있고. 변사가 뭐냐, 변사가. 변사는 기본적으로 거만을 했을 때 이런 말이 돼 있죠. 어. 그러면 변사는 사망 진단하고 관계없나? 이거 잠깐 어려운데 일단 변사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서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망이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범죄라는 말을 중심에 씁니다. 범죄. 범죄와 관련됐다고 의심이 들면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법의학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조금 좁다는 거죠. 예, 좁다.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병사가 아니면 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병사가 아니면. 병사는 어떻게 하느냐? 병사는 진단이 나와야 되죠. 그죠? 예, 그 얘기는 사망 진단서 뒤에 가서 할게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